네네. 그래서 앞으로 기말고사에서 OX 문제도 문제를 내서 좀 변별력을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한 학생이 있어서 OX 퀴즈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40점 만점인데 그러면은 OX 해요? OX 문제 하면 변별력이 높아질까요? 제가 전체 어, 점수를 등급을 매기진 않았거든요, 아직. 채점만 되어 있고 어, 아, 여차하면 논술형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논술형. 지금 C뿔 12명이 안 나올 것 같아서 C뿔 12명을 속간해야 되잖아요. 72명이니까 10% 이상이어야 되니까 7.2명이니까 사람을 자를 수 없으니까 8명이 C뿔이 합정해야 돼요. 그 학생들 이제 객관식 문제로는 A나 B로는 많이들 분포할 것 같은데 C대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논술형 가야 될 것 같은데 의료법은 논술형 하자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OX 퀴즈? OX 퀴즈?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거는 여러분 기말고사 성적 가지고 A, B, C가 다 퍼센테이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 그냥 객관식으로 가고 OX 조금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를 하고 그렇게 할게요. 네네. 한 주 정도만 더 생각해 볼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건의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거 반영을 많이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한 5주 정도밖에 수업 남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거의 3분의 1 정도는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걸 많이 공부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더 공부할 되게 중요한 것들이 또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의료 책임법이라든지 의료 형법, 민사 형사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남아 있어서 사례 많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관련된 케이스 사례 한번 볼게요. 1심 법원 판결이 하나 나는 게 있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심 판결이 이제 2심까지 갔어요. 무죄 선고 받아서 검사가 이제 항소를 했어요. 2심까지는 갔는데 3심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자가격리 위반돼서 기소한 그런 사건이에요. 남자분 84년생 회사원이신데 주거지는 안양시 만안구예요. 그래서 안양 거주지이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은 그런 사안인데요. 판결은 피고인 무죄 선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공소 사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1월 8일경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를 했어요. 2020년 1월 8일이니까 거의 코로나 우리나라에 어, 전염 올 이때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1급 감염병으로 분류를 한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법조문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2조에 보면은 2조 제2호 보시면요. 제1급 감염병이란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병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목의 감염병을 말하는데 가부터 쭉 나와 있는 게 에볼라 바이러스도 1급이네요. 그리고 사스도 1급이고 중동호흡기증 혹은 메르스도 1급이고 지금 코로나19는 없잖아요. 없는데 여기 단서조항 보면은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발견돼서 긴급한 예방, 관리가 필요해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고 있어서
지금 사례를 보시면은 이 단서 조항 때문에 1급으로 선고가 가능한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0년 1월 8일 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를 해놔서 1급이에요. 근데 지난달 4월 25일 날 이제 2급 감염병으로 이제 하향 조정했어요. 질병관리청에서. 그래서 2급이면은 확진 시 7일간 격리 의무가 없어지고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활비라든지 유급 휴가비, 치료비가 이제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몇 년간 확진되신 분들 자가격리다 어디 가서 이제 격리를 당했었는데 계속 해왔던 게 있어서 4주간은 계속 걸리면 자가격리를 하는 걸로 4주간 유예 기간을 둬서 지금 아직까지는 자가격리 7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7일도 되게 애매하죠. 지금 저도 걸렸을 때 보니까 6일인지 7일인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오는 문자하고 확진됐다고 한 데에서 온 거랑 날짜가 틀려서 제가 3월 9일 날 이제 PCR 검사를 해서 10일 날 양성 판정 이 확진 문자가 왔거든요. 그래서 10일부터 15일까지더라고요. 10, 11, 12, 13, 14, 15, 6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PCR 검사 받은 날 빼고 6일간 자가격리였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이 15일까지였죠. 그래서 대면 수업 못 오고 목소리 안 나와서 그냥 휴강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해도 되지 않나 싶었는데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침도 못 삼킬 정도 상황이어서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다 휴강 처리하고 했었어서 그래서 딱 그 15일이 걸려가지고 근데 지금 이 기소되신 분도 자가격리 기간이 되게 헷갈려가지고 어, 기소를 당하신 분인데 공소 사실을 한번 볼게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 감염 의심자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를 받은 사람은 격리 조치를 위반해서는 안 되는데 이 피고인 84년생 회사원 남자분이 2020년 4월 17일 날 해외에서 입국해서 위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므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입국일부터 2020년 5월 1일까지 24시 00까지 거주지인 안양시 만안구에 자가격리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 2020년 5월 1일 12시경부터 저녁 8시까지 쇼핑과 외식 등 개인 용무를 위해서 하고 이제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해서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이 공소 사실만 보면 야, 어떻게 몇 시간을 싸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비난할 수 있죠. 자가격리 기간인데 무한구화 이랬거든요. 근데 더 보다 보니까 이제 법원 판단을 보니까 아 이럴 수도 있긴 하겠네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판단을 보니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입국일을 포함해서 14일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020년 5월 1일 땡땡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오인을 한 거예요. 근데 오인할 만한 게 그래서 이제 그 5월 1일 날 5월 1일 땡 하면은 자가격리가 해지되는 줄 아신 거예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입국일은 격리일수에 포함이 안 된대요. 그래서 입국일 빼고 네.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라고 격리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 격리 문자만 봐가지고는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다? 착각할 만해요, 여러분. 5월 1일 날 딱 되면은 이거 딱 격리 기간 공지가 딱 이렇게 오면
5월 2일부터는 자유롭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격리통지서 하단 말미에 입국일은 격리일수에 포함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세봤거든요. 달력 보고 딱 14일인 것 같은데 17일 그 딱 입국한 날 17일 빠져야 되니까 5월 1일까지로 딱 넘어가더라고요. 4월은 30일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이거 딱 그날 당일날 포함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5월 1일 날 딱 됨과 동시에 해지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입국일은 격리일수에 포함 안 됨 하면은 5월 1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게 맞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달력 확인해 보시면 14일 격리 기간인데 착각할 만해요, 충분히. 그래서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서 조사한 증거에서 보다시피 피고인이 이렇게 착각할 만한 다른 다른 것들,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안양시장령의 격리통지서 하단 말미에 입국일은 격리일수에 포함 안 된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기간을 명시하는 게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게끔 통지가 되어 있어서 수신인이 꼼꼼하게 따져보지 아니하면 격리기간 만료 시각이 5월 1일 00시인지 5월 1일 24시인지 헷갈릴 소지가 충분히 있었던 걸로 봤어요. 그래서 피고인은 2020년 4월 17일 아침 일찍 7시 10분 비행기로 도착을 했고, 아침에 많이 도착하죠. 그리고 2020년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15박 16일 호텔을 예약해서 가족들이 호텔에 숙박을 하고 본인이 이제 자택에서 자가격리했던 그런 상황인데, 격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5월 1일 체크아웃을 로 호텔을 예약한 것은 격리 기간이 2020년 5월 1일 땡땡시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5월 1일까지 격리고 4월 30일 날 끝난다 이렇게 카톡 보낸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또 이런 연락을 했더라고요. 5월 1일 날 오전 10시 34분에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까지만 진단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오후에 보건소에서 연락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대요. 그래서 피고인은 격리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이런 행정상 절차 필요해서 연락을 따로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5월 1일까지 격리 기간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주장을 했고, 위 문자에 피고인이 격리 기간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담당 공무원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안전하게 자가격리 마무리하였습니다라고 답장하고 이제 씻고 준비했겠죠. 그래서 12시부터 나가서 쇼핑하고 외식하고, 저도 저녁 8시에 딱 왔는데 자가격리 위반 기소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피고인의 변소는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022년인데 변소가 무슨 말이에요? 네, 변소는 납득할 만하다. 그래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서 형소법 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58조 제2항에 따라서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라고 해서 무죄예요. 무죄 선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원지방법원 아까 단독이었죠. 고단위니까 민사소송한 거네요. 고노도 단위면 네, 그래요. 단독 판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 같은 또 수원지방법원인데 여긴 고등법원일 거예요. 수원지방법원이 이사를 했죠. 광교 신도시 있는데 검찰하고 법원이 신청사로 지어서 광교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광교 호수도 쫙 보이고 뷰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로스쿨도 진학하셔서 네, 수원지검이나 수원지방법원 가시면 멋진 광교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분들이나 검사분들 그 점심 식사하시고 거기 광교 호수공원 한 바퀴씩 도시는 게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원지방경찰청 15층 갔는데 부장검사실 갔는데 뷰 너무 좋더라고요. 야 좋네요. 그래서 부장님한테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대검보다 더 좋네. 이랬더니 새 건물이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2심 법원 이제 항소심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나? 판시사항은 피고인이 해외에서 입국한 후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시장, 안양시장으로부터 입국일인 4월 17일부터 5월 1일 24시까지 거주지에 격리하도록 조치하였는데 격리 기간 중인 5월 1일 12시부터 8시까지 이제 개인 용도로 이제 이탈하였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격리 조치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항소심 법원도 판결을 했네요. 판결 요지는 4월 17일부터 5월 1일 24시까지 거주지에 자가격리하도록 조치되었는데 12시부터 8시까지 이탈했고 기소된 사안인데 똑같은 말이네요. 시장명의 격리 통지서 하단 말미에 입국일은 격리일수에 포함 안 됨. 그래서 17일 포함 안 되면 17일 빼야 되는 거죠. 격리 기간. 18일부터 적었어야지 안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제가 달력 한번 확인해 보면 달력 안 보려고 했는데 달력을 봐야겠네요. 올해 4월 달력으로 보면은 14일 자가격리면 이렇게 통지하면 안 됐었네요. 4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 했어야죠. 그쵸? 입국한 날은 격리기간에서 빼야 되니까 4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라고 하면은 여러분 저번 달 달력 펴보시면 17일부터 30일까지 딱 2주잖아요. 그래야 14일인데 자가격리 기간 14일이다 하고서는 입국한 날짜 빼면은 17 빼면은 14일 안 되는 거 한 번에 알잖아요. 18일부터 5월 1일까지다 하면은 세 보면 5월 1일까지 포함해야지 14일이 되거든요. 이 격리 기간 날짜 보낸 게 잘못됐네. 그쵸? 18일부터 5월 1일까지라고 했으면 딱 14일 돼서 14일 자가격리 기간 5월 1일까지구나 하는데 14일을 넣어서 14일을 세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럼 저번 달 달력 보면 17일 일요일부터 4월 30일이 그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 딱 14 되니까 격리 기간이 4월 30일까지로 되겠구나라고 착각을 할 만하겠네요. 네. 그래서 입국일 격리일 수는 포함 안 된다라고 했지만 격리 기간 날짜를 시간 안 보낸 거는 차치하더라도 17일을 포함했으면은 14일도 당연히 카운트를 사람 심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럼 딱 14일이 돼서 4월 30일이고 5월 1일 그거겠구나 라고 되겠죠. 아닌가? 너무 헷갈리네요. 저도 문자를 받아보니까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로 해놨는데 자가격리 기간 입국한 날은 뺀다 하면은 내가 알아서 뺐어야 되나요? 그러면은 17 빼면 5월 1일까지 14라 착각이 안 될 만도 하고 될 만도 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요? 이렇게 받으면? 헷갈릴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저도 문자를 2개 이렇게 받아서 이게 15일까지인가 16일까지인가 막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는 6일 기준인데 PCR 검사 받은 날은 또 빼라 뭐 이래서 계산해서 뭐야 여기는 6일이고 여기는 7일이야 어디에 내야 되는데 어떤 걸 내야 되지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헷갈릴 만하네요. 꼼꼼히 따져봐도 헷갈린데요. 근데 지금 해보니까 알겠네요.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하면은 15일 되는데 자가격리 14일이니까 입국일은 격리일수에 포함 안 된다니까 17을 빼니까 딱 14 돼서 5월 1일까지 자가격리네 라고 알 수 있겠네요. 기소 당해봐야지 알겠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지 아니하면 격리기간 만료 시각이 미종료일 5월 1일 00시인지 24시인지 혼동이 될 소지가 있는 점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 사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출하였을 당시 격리기간이 이미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의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형법의 기본이 고의범을 처벌한다고 했죠. 실수, 과실 이런 걸 처벌하는 건 아니고 형법에도 이제 실수하는 5가지 정도만 얘는 실수를 하더라도 처벌하겠다라는 게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지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실수를 하더라도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 큰 것들만 5가지 정도만 과실범을 처벌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미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격리기간 내임에도 외출을 하겠다는 인식과 의사는 있지만 그것이 법령에 허용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16조에서 규정한 법률의 착오 문제가 아니라 13조 구성요건의 착오 법률의 착오는 우리 법원이 거의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되기가 어렵고 여기 수원고등법원에서도 13조 구성요건의 착오, 즉 행위 당시 격리기간 내임에도 격리장소를 이탈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고의 문제로 봄이 타당하다고 이유로 동일한 전제 아래 피고인에게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1심과 같이 2심도 고의가 없기 때문에 무죄 선고를 했네요. 그래서 아까 자가격리 위반했으면은 뭐 징역형이나 벌금형도 가능한데 지금 무죄 선고가 나왔네요. 와, 공무원이었으면은 공무원직 박탈되는 거죠. 공무원 실형 받으면 공무원 깨 되거든요. 와, 씨. 엄청 무서운 거였네요. 일반 회사원이었으니 망정이지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잘못했다가는 공무원 신분 박탈되는 하루 계산 잘못했다가 큰일 날 뻔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공무원 신분들은 항상 조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그 판결문은 요거 하나이더라고요. 그래서 2심 법원 판결 쭉 어떻게 된 내용인지 여러분들 사실관계 좀 더 보시려면 이 고등법원 판결문을 좀 보시면은 내용이 좀 더 자세하고요. 여러분하고는 1심 법원 중요 판단 사항들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했고요. 계속 쉬지 않고 감염병 예방법 요거를 좀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요. 지금 이 감염병 예방법에는 1급 감염법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부터 해서 에볼라 바이러스 2014년도에 창궐 했었죠. 우리나라에서 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1급 감염병, 2급 감염병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좀 생각하셔야 될 거는 1급 감염병이 뭐 죽을 때까지 끝까지 1급 감염병이 아니에요. 이거 항상 변동이 돼요. 네. 저도 1급 감염병이 이런 거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의료인들 그 책을 냈었거든요. 그 의료관계 법규 책을 냈는데 이거 책 냈었을 때가 2015년이에요. 그래서 이때 책 내가 어떤 문제들을 발굴해서 냈지 이게 의료인들, 의료기사들, 국시 보는 보건의료 의료관계법규 대비용 책이에요. 그래서 그때 썼던 걸 보니까 아 이때 감염병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온다고 문제를 개발했구나라고 보다 보니까 2015년만 해도 1급 감염병이 몇 개 안 됐어요. 6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뭐 더 신기한 건 뭐 A형 간염 뭐 2급 감염병이었던 게 1급으로 올라와 있고 막 이래요. 이게 의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2급 감염병인 것들이 3급으로도 떨어지고 뭐 3급이었던 게 1급으로도 올라와서 이거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1급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1급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여기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것도 3급인가 그랬어요. 네, 사스랑 메르스가 4군 감염병이었네요. 2015년 법률만 해도 4급인데 지금 1급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기를 2020년 요때 2020년 1월 8일 날 1급 감염병으로 공표를 했는데 지금 2022년 4월 25일부로는 2급 감염병으로 하향해서 이게 얼마든지 1급 감염병이 2급으로 내려오고 올라오고 뭐 이렇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고정된 것이 아니었구나. 네, 그래서 1급 감염병 여러분이 뭐 보건의료인이라든지 의료인 국시를 보셔야 되는 분들이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1급 감염병 아닌 거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여러분 기말고사에 그렇게 돼요? 네? 너무 피곤한 일이잖아요. 하나도 1도 도움 안 되는데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는 안 낼게요. 여러분한테 도움 안 되는 뭐 1급 감염병이 뭐니 아닌 거 고르시오. 뭐 중세 법철학자가 아닌 사람을 고르시오 뭐 이런 거 같잖아요. 네, 그런 거는 안 낼게요. 시험 문제. 네. 그래서 쭉 1급, 2급, 3급 이렇게 4급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3급까지가 이제 보건소장한테 이제 통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의학기술, 생명의료기술 발달에 따라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 유동적이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4조 한번 봐볼까요? 뭐 다 보지는 않을 거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이런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해요. 1호 보니까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대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네요. 그리고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에 관한 교육 홍보,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뭐 이런 것들을 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있구나 라는 거 한번 봤고요. 5조의 의료인의 책무를 한번 보면은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가격리 기간에 처음에 돈 일당 한 10만 원씩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격리 뭐 집에서 해도 한 140, 50만 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주는 것 같아요. 제가 3월 달에 자가격리 저희 아이랑 했는데 한 6일 한 거죠. 둘이
6 플러스 6 플러스 12일인데 한 가정 단위로 나와서 한 2~30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했는데 거기 주민센터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5개월 걸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되게 더 많이 주는 줄 알았어요. 한 50만 원 나오나 보다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20만 원 정도 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준이 어때요? 와,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서 되게 다들 어려워지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좋다는 게 아니라 저는 괜찮더라고요. 원래 어려웠거든요. 시간 강사 원래 어려워요. 근데 이거 뭐 이번 달 돈 버는 거 줄었지 하면서 막 주는 게 생겼어요. 원래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어 이게 요런 게 있어서 조금 혜택을 받는구나 싶기는 했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되게 잘 수입하시던 분 한 번에 이렇게 확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저희 동네도 이제 단체 손님들만 받는 이런 식당들은 되게 잘 되던 데였는데 와, 폐업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런 데가 이제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야, 저기가 문 닫을 정도야?'라고 할 정도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기는 한가 보다. 심각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인제 어 인제 좀 괜찮은 거죠. 인제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을 날이 인제 조만간 올 것 같은데 벗어도 되죠? 아닌가? 걸리고선 90일 이내에는 안 걸린다며요. 아닌가요? 전 3월 달에 여러분 알다시피 걸려 가지고 또 걸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인 희망으로. 그래서 의료인들은 뭐 어 피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또 해 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상을 해 주지? 그쵸. 자영업자들도 몇 조 원대 보상 비용 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평하게 다 나눠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의료기관 장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 관리, 치료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뭐 지금 코로나 어, 신속 항원 검사하는 게 그 병원당 수가 국가에서 받는 게 한 19,000원 정도 인당 받거든요. 알아요, 여러분? 보건소에서 PCR 다 못하니까 신속 항원해서 하라라고 해서 일반 의원들에서 하면은 우리 맞잖아요. 증상이 있어서 신속 항원 검사하러 왔으면 5,000원이면 되거든요. 증상 없는데 저 찝찝하니까 해볼게요 하면 2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열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해당 사항 체크하면 5,000원이에요. 그 한 사람당 19,000원씩 정부에서 보조해 주죠. 19,000원이니까 하루에 100명 보면 얼마죠? 190만 원 곱하기 주당 25일만 계산하면 얼마예요? 누가 계산 좀 빨리 해줄 수 있나요? 한 달에 얼마인 거죠? 190만 원 25일 계산하면 토요일도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제가 계산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하루 190만 곱하기 25. 한 달에요? 진짜요? 뭐 4천? 우와 씨. 의대 갈 걸 그랬네. 근데 신속항원 1인당 19,000원인데 인제 어 또 뭐가 55,000원이던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 동네 의원도 그 1 층은 내과고 2 층이 정형외과. 남편이 1 층하고 2 층이 부인이에요. 그 건물주신가 봐요. 그래 가지고 손님이 오다 날 때만
진료도 한 30분씩 보세요. 정형외과 어디가 아프세요? 그래서 역사부터 다 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습관에 의해서 허리가 아파지고 이랬구나라는 거. 그래서 한 30분 얘기를 해서 좋기는 해요. 나오면서 이 숫가가 나온다. 이거 뭐 허리 디스크 주사 맞으면 뭐 그래도 돈이 한 10만 원대 나오긴 하지만 이래가지고 이거 병원 유지가 되겠어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청소하시는 분까지 이거 신속항원 검사 이거 안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았는데 청소하시는 분까지 동원해서 이걸 할 정도면 여기 남는 게 있는 건가 했는데 한 사람당 19,000원씩 받으니까 4,700원. 와, 1년이면 얼마예요? 와,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막 원래 진료 잘 안 하시던 분이 막 조그만 간이 텐트도 설치해 놓고 그러셔서 텐트가 뽑았네, 텐트가 뽑았어. 저 이랬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그 한 사람당 19,000원씩 몰랐어요? 네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끔 아 그게 19,000원이 아니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그 백신 맞는 게 19,000원. 백신 맞는 게 그 화이자든 뭐 모더나든 그게 19,000원이고 신속항원이 55,000원 받는다더라고요. 신속항원이 1인당 5만 원인가 55,000원. 더 많은 금액이네요. 19,000원씩 계산했을 때 한 달에 4,700원인데 계산도 하기 싫어지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4조, 5조 확인을 해봤고요. 신고 및 보고에 대해서 11조, 12조 정도까지만 한번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신고 및 보고 의무인데 11조가 의사 등의 신고예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면 되게 좋긴 해요. 네. 여러분 눈이 뻗뜩 띄어지죠. 제1항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에 따라서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 감염으로 4급 감염은 제외하고 1, 2, 3급만 말하는 거죠.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방지법 등을 지도해야 한다. 그래서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해야 된다. 이거 제가 함정을 팠는데 그 함정이 막 다 후두두두둑 떨어져가지고 조금 덜 어렵게 할 걸 거의 다 틀린 것 같아요. 14번 문제인가. 네, 13번 문제. 그래서 1호의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그리고 2호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에 원래는 의료기관 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한 사람은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게 돼 있네요. 꼭 3호 감염병 환자 등의 제1급 감염병부터 3급 감염병까지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라든지 4호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다 보고를 해야 되네요. 그리고 그 밖의 신고 의무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에서 보건복지부의 영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1호는 일반 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 그 세대원한테 알려야 되네요.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 항공기, 열차 등 운송수산, 각종 사무소, 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관리인이나 경영자 대표가 보고를 해야 되네요. 네. 이런 사항 때문에 우리가 음식점에서도 다 뭐 적고 들어가고 찍고 그랬던 거네요. 네. 약사법에 따른 약사, 한약사 및 약국 개설자. 그리고 제1항에 관한 신고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환자 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되네요. 대부분 보건소장한테, 관할 보건소장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네요. 신고 의무가. 11조, 12조 앞에 보신 11조, 12조에 따라서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장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해당 사람에 대해서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할 수 있고 1급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코로나19가 2020년 1월 8일 날 1급 감염병으로 선고가 보고 결정을 했어서 다 이런 보고 의무를 했는데 지금 이제 2급으로 떨어져서 1급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네요. 네. 병원체 검사를 할 수도 이제 없겠네요. 그리고 보고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역학조사 18조 역학조사 한번 볼까요?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18조에 해당하는 건데 18조 제1항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해서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발병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을 해야 된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1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응해야 되는 거네요. 2호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요거 되게 문제가 있었죠. 코로나 안 갔다고 하고 알고 보니까 동선 파악하니까 다 나오고 3호가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코로나 초반에만 해도 이 역학조사 어디 가고 이런 거 다 해서 제가 걸렸을 때도 다 그거 해야 되나 보다 했는데 안 해도 되더라고요. 안 하니까는 안 해야 된대요. 어디 물어보니까. 그래야지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뭐 필요한 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전화 왔을 때 물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아파가지고. 그리고 걸리자마자 그날 아침부터 각 대학들 제가 한 4개 정도 대학들 출강하고 있어서 가장 빠른 순서대로 휴강 신청들을 막 하고 그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오전이 다 갔는데 그때가 제일 아팠어요. 확진받고 그날 오전이 제일 아팠는데 그날 오전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막 성신여대, 수원여자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줄줄이 사탕으로 쭉 강의들이 있어서 순서대로 휴보강 신청서를 내고 기다리고 있어서 가톨릭대학교까지 딱 이제 하니까 이제 누워야겠다. 딱 누운 게 오후예요. 그래서 이거 쉽지가 않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역학조사까지 봐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벌칙 조항들은 이제 뒤에 보시면 이거 위반하면 벌칙 조항에 어떻게 처벌하는구나 라고 되어 있어서 그거는 이제 각자들 보시기로 하죠. 뭐
계속 같이 볼까요? 그래서 더 봐야 될 사항들이 5장 부분의 고위험 병원체는 여러분한테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방접종, 예전에는 예방접종이 24조 정기 예방접종이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고위험 병원체 이거는 여러분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필수 예방접종으로 바뀌었어요. 예방접종이 예전에는 정기 예방접종이라고 불렀는데 필수 예방접종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요 사항들은 필수 예방접종이래요. 여러분 다 맞았나요? 홍역. 저 어렸을 때 홍역을 걸려서 그래서 홍역 걸린 사람들이 대상포진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0년대 중반인가 그때 사법고시 준비할 때 1차 한 달 남겨놓고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그 해 시험 못 봤어요. 계속 누워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서 근데 저는 이번에 코로나 걸려보니까 그 대상포진 걸렸을 때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그거에 준하게끔 아팠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그 증상이랑 증상은 다 왔어서 그렇게 많이 아파야지 항체가 많이 생성된다면서요. 이 항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런 거 막 안 닦고 이러는데 제가 아침에 오자마자 닦고 수업하기 전에 또 닦고 마이크 이거 뭐 잘 준비했죠. 그래서 이것도 씌우고 해서 하여튼 그러고는 있어요. 손도 되게 자주 씻고 있어서 전 거의 손 막 까칠까칠할 정도로 많이 씻거든요. 그런데도 걸릴 사람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필수 예방 접종 사항이고 어,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코로나 백신은 필수 예방 접종은 아니에요. 필수면은 거의 강제로 맞아야 되죠. 근데 코로나 백신은 강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불편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 전까지 백신 뭐 1차, 2차 뭐 이런 거 안 맞았으면 음식점 들어가기도 혼자 아닌 이상은 2명도 같이 못 갔죠. 그러다가 혼자도 이제 못 가게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신 분들이 법대 교수님들이 많아요. 나 신체에 대해서 신체 침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유전자 변형이 올 수도 있다라고도 해서 여기 카톨릭대도 있으시고 네 덕성여대 많은 대학의 법과대 교수님들이 안 맡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국가가 주사 이렇게 맞게 하는 거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들이세요. 그래서 독일에서 판결이 났죠. 어, 6명, 6명인가 7명, 7명 이상 6명까지는 되는데 7명이었었던 것 같아요. 7명 모여서 이제 벌금 물어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그 독일 연방법원에서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몇 인 이상 못하게 되는데 매일 수원에서 사당역까지 광역버스가 수십 대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45인승이 꽉 차서 오거든요. 타서 사당역까지 오는데 30분 정도 훨씬 걸려요. 아침 출근 시간에는 4, 50분 걸리거든요. 평상시에 30분 걸리는 데인데 30분 이상씩 45명이 마스크만 끼고 뭐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아침 출근 시간에 사당역에서 2호선 타려면 딱 문이 열리면 못 타요. 이미 거기 사람 빼고 그 콩나물 같이 다 타 있는데 한 3대 보내야지 그 콩나물 시루에 몸을 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문 열림과 동시에 제가 딱 생각든 게 사회적 거리두기 점점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는 했는데 이게 뭐 의미 있는 거야?
뭐 몇 인 이상 뭐 같이 식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단체 주문도 거의 못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45인승 버스, 이 버스 다음 버스도 이럴 텐데 네, 그런 거는 뭐 문제 삼지 않고 뭐 그거 위반하면은 뭐 벌금 물린다든지 이거는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독일에서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서 6인, 7인 이 기준이 6인이면 되고 7인이면 안 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예방접종 다음에 감염 전파 및 차단 위기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쭉 한번 쭉 보시면 다 이해되실 부분이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시 30분에 수업 시작해서 바로 수업 시작하는 걸로 하고 출석 3시 30분에는 안 부르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한번 부르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은 8단원 치료 중단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